예,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서정관입니다. 처음에 이 행사에 참여 제안을 우리 좌장이신 김영상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반가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주가 또 학동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또 안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기분이 좀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시간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광주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들께 여기 발표되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건설안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정책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정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건설 안전 분야에서 이제 정책은 주로 제도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를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또 예산을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이고. 예, 지금 이거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아까 조정을 좀 해주세요. 그게 방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장비 조작이 미숙해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 건설 사고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제 다음에 발제해 주시는 최재현 팀장님이랑도 좀 겹쳐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현황을 짚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사망 사고 현황입니다. 사실 사망 사고가 아닌 일반 부상이 일어나는 사고, 그다음에 부상 없이도 뭐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고들을 합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고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정부에서는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사망자 통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표가 국내의 사망 사고 현황입니다. 노란색은 전체 산업 분야, 그러니까 건설업을 포함한 뭐 제조업 분야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한 전체 산업 분야의 산업 재해 사망자 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7년에 964명에서 2020년에 882명까지 이렇게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빨간색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인데요. 보시면은 500명, 17년에 500명에서 지금 20년에는 458명 이렇게 조금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그렇게 막 극적으로 막 줄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전체 산업 중에서 건설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건설업은 그만큼 좀 안전에 취약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는 그럼 어떠냐? 해외랑 비교를 할 때는 절대 사망자 수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다르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 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사고 사망 만인율입니다.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수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 빨간색만 쭉 올라와 있죠. 1.66명. 근데 반면에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이런 데는 보면 0.5명도 안 되는 저런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망 만인율은 선진국의 6배에서 10배 수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일본하고 비교해도 옆나라 일본하고 비교해도 절대적인 수치 그냥 사망자는 1.6배인데
건설 투자액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3배 수준의 사망자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까?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또 분석도 해보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현황부터 다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냐?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규모 건설 현장이 위험한 공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대규모 현장은 관리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대기업들이 주로 또 시공을 하기도 하고. 근데 소규모 현장들은 그런 관리가 조금 미숙합니다. 그래서 저 50억 이하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체 건설 사고 사망자의 72%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고 또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죠.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의 그 건설사업 관리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적용을 받아가지고 비교적 또 역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절대 발주량도 민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민간 영역에서 사망 사고의 60% 가량이 발생을 하고 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런 거를 도식화 시켜 놓은 건데요. 여기 뭐 50억 초과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는 28%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공종별로는 역시 민간 건축, 민간 기타 이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이제 동네에서 공사하는데 보면은 우리 이제 근로자들이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안전모도 잘 안 쓰고 안전모를 쓰더라도 턱끈은 그냥 풀어 헤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그런 곳들. 그리고 그것을 또 특별히 이렇게 관리 감독하지 않는 그 역량이 좀 부족한 그런 현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의 숙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공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안전 점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단속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또 되느냐? 그걸로 또 한계가 있거든요. 전체 1년에 전체 건설공사 현장 수가 한 60만 개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공무원들이 아무리 동원해서 현장을 돌아도 그걸 다 돌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 필요한 거는 또 자발적 안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죽을까 건설 현장에서, 그거를 좀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영역, 이게 53%가 뭐냐면 추락사입니다. 추락사. 건설 현장은 이렇게 특히 건축공사 현장이 수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서 작업들을 많이 해요. 우리 뭐 주변에 많은 분들, 저도 그렇지만은 위에 올라가면 좀 무섭기도 하고 막 다리부터 후두루들 떨리고 힘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심하게 되는데, 근데 유독 이렇게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위험성을 좀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자신감에 차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괜찮아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휴대폰으로 매일매일 그 사고 사례가 이렇게 저한테 날라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추락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어이없게 돌아가세요. 그냥 위에 있다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있다가 툭 떨어져서 죽고. 그러니까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정말 조금만 안전장치를 해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추락사가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체에 맞음, 위에서 뭐 떨어져서 맞는 거, 그다음 부딪힘, 깔림, 무너짐. 진짜 이렇게 참 사람이 허무하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고가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추락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락 방지를 위해서 2018년이었나요? 뭐 정부 합동으로 추락사고 방지 대책까지 내놓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추락사고가 전체 사고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나올까?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것 중에 또 하나인데, 이제 아까 이제 현장의 안전 의식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 업계에서 이제 막 바뀌려는 흐름을 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전은 제1 목표가 아닙니다. 안전 확보는 건설업체 그리고 우리 건설업체한테 그 건설을 맡기는 발주자들의 제1 목표는 돈을 최대한 아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는 거. 아직까지도 그게 최고의 가치고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위해서 뒤에서 말씀드리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안전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투자가 사실은 정말 최우선 원칙이 될 정도로 안전이 중요한데 그 정도는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안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는 있는데 전체 시공사의 65%. 근데 그 이제 전담 조직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냐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입니다. 일단 조직이 있는 데는 65%, 감리사의 88% 보유 중인데 여전히 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건설 안전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딱 그거거든요. 안전은 사고만 안 나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안전에 돈을 안 들이면. 사고만 안 나면 거기에 돈을 들였는데 사고가 안 났어. 그러면은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원래 그거는 무조건 그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거의 필수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투자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이 제일 원칙이 되는 그런 산업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이 사고가 계속해서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내놓은 대책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대책이라는 게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점검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자주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공무원들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기도 보세요. 17년 8월, 18년 1월 이거 지금 1년 안에 3개가 나온 겁니다. 지금 대책이. 정말 빈도도 많고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현장의 문화들은 좀 잘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안전과장 와가지고 여러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자동차 탔을 때 안전벨트를 안 매기도 했습니다. 우리 운전기사 여러분들이 귀찮으니까 안 매기도 하고. 근데 자동차가 이제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가게 하니까 안전벨트를 이제 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안전벨트를 거의 차에 타면 자동으로 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건설 분야에서도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매듯이 안전이 그냥 자동적으로 몸에 익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안전을 챙기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는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도대체 제도가 갖춰져 있길래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냐? 도대체 법령은 어떻게 돼 있냐? 법령이 엉망이 아니냐? 사실 이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건설 안전 관련돼서는 제도가 많고 규제가 많습니다. 먼저 안전 관련해서 대표 선수는 고용노동부에서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건설업을 포함해서 전 산업 분야 노무자, 아까 왜 앞에 통계에서 노란색 그래프가 전 산업 분야 재해자였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를 하는 거죠. 전 산업 분야 노무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이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 법은 어떤 목적이냐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노무자의 안전, 그다음에 이제 보건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위한 사업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건설로 치면 건설사의 세부적인 의무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가 얼마나 세세하게 되어 있냐면 이 안전보건 조치를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칙의 전체 조수가 673개 조입니다. 단일 규정의 조수가. 그리고 이 안에 건설과 관계된 조는 저희가 이제 한번 추려보니까 한 330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뒤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라라는 이런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이때 시행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라는 놈을 작성하고 제출해라. 그리고 안전보건대장이라는 놈을 작성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 관리에 쓸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할 때 이게 반영을 하고 그걸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부의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이 근로감독관,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감독하고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안전보건조치 그 앞에 요거 673개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제가 정말 일부의 일부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그 현장에서 우리 건축 현장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그 옆으로 이렇게 솟아난 망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아래로 이렇게 누구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해라, 안전 난간 설치해라, 작업 발판 설치해라. 그다음에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해라. 그다음에 비계가 그 임시 작업할 수 있는 옆에 발판 같은 건데 발판의 재료, 조립 해체 변경 절차, 작업 발판의 구조, 그다음 이런 것도 규정했고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설치해라, 조립할 땐 이렇게 해라, 지지할 땐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건설 기계는 뒤집어지지 않게 어떻게 해라, 거긴 유도자를 배치해라. 뭐 항타기, 항발기는 조립할 때 어떻게 점검해라, 무너지지 않게 해라, 폭발 화재 방지해라. 뭐 정말 이런 규정들을 다 지키면 도대체 사고라는 게 날 수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놓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죠. 워낙 그 규정이 세세하고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간의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현장을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 지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도에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페트롤 점검이라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또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살펴보고요. 거기서 불량한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현장에 위법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사법 처리를 하는 거죠. 뭐 징역하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이런 게 삼각 구조가 아니라 하여튼 피라미드 구조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전국에 그 지방 고용청이 지청까지 포함해서 49개가 있고 여기에 근로감독관이 815명이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세세하고 사실 잘 지켜지면 사고가 나지 않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산업안전보건법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전 산업 분야에 그 관련된 안전을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건설 분야에 특화된 규정들도 물론 담고 있긴 합니다만 이 건설업 분야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은 타 분야보다 안전에 취약하고 건설업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이 법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원래 이 법은 안전만 들어있는 법은 아닙니다. 이 법에는 건설 기술의 수준 향상, 그다음에 건설 엔지니어링, 이거 뭐 설계, 건설 사업 관리 CM,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활동들이죠. 그런 것들의 산업 진흥, 그다음에 품질 이런 것들까지 아우르는 법인데 여기에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안전은 어떤 특성이 있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전 산업 분야를 다루느라고 미처 챙기지 못하는 건설업 분야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규정들 이걸 추가로 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 관련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냐? 아까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것도 바로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안전 점검을 해라. 누가 하냐? 건설 사업자가 해라. 뭐 현대건설, 대림 지금 DL이죠. 뭐 삼성물산 이런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라. 그래서 안전관리를 그거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가설시설물 설치할 때, 터널을 굴착할 때 정말 이게 지금 공사를 진행해도 좋은지 그 진행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먼저 수행해라.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들어온 제도긴 한데 그 설계 단계부터 이게 안전한 시공이 가능한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라. 이제 특정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이 안전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좀 나와서도 발표하시겠지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 안전성 검토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구조물 공사 시에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해라. 그리고 건설 현장의 점검 및 사고 조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인허가 기관은 주로 기초지자체죠. 건축 허가 내주는 그 인허가 기관한테 또 그 점검 권한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공사 발주청,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LH 이런 데들 그런 발주청들이 이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제도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인데 앞에 산업안전보건법 그 앞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에 그 계산과 사용 기준을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이제 안전관리비의 계산과 사용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제 안전관리 조직 이런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특별히 또 새로 들어온 규정이긴 한데 스마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를 이 법에서 담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 앞에 죄송합니다. 요 말씀드린 주요 내용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이 법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핵심 규정은 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은 이거를 받아야 되는 시설물 1, 2종 시설물이라고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물들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고 중요한 시설물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또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하는 공사는 이거를 적용받게 되고요. 안전관리 계획에는 뭐를 담아야 되느냐? 여기 밑에 나온 이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그다음에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그 위험성의 저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종별 가설, 콘크리트, 굴착, 타워 크레인 등 이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이걸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저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랑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안전관리비라는 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그다음에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그다음에 이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인데 제가 요거를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본적인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관리의 범위가 그 공사장 딱 펜스 쳐놓으면 그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깥쪽의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이면은 여기는 이제 시민에 대한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우리 광주 학동 사고가 그때 이제 9명이 돌아가시고 그런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에 관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근로자가 죽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장 바깥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형법, 뭐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적용받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현장점검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현장점검은 그 공공에 있는 발주청, 지자체, 국토부가 나가서 공사를 잘 하고 있나 안전하게 하고 있나 살펴보는 게 이 현장점검이고 여기 이제 얘기하는 안전점검 의무는 건설 회사가 자기네 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을 체크하는 그 안전점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 위탁 점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체 점검은 그냥 일상적인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위탁 점검 이거는 그 진짜 그 시기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 점검들인데 건설 기계를 조립 완료했을 때 가설 구조를 설치 완료했을 때 구조물 또 설치 단계별로 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 점검에서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정밀 안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하는 단계에는 초기 점검 이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규정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체계는 아까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체계보다는 좀 약해요. 고용노동부는 민간 재예방기관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부관도까지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체계화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조직도 좀 방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좀 행정력이 좀 확보가 되었다고 할까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요. 저희도 국토교통부의 전국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나 이런 그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점검 권한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 5개 지방국토관리청, 여기 광주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이거든요. 네, 거기 이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데 거기 점검 직원이 66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800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저희는 좀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은 소관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 현장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 점검 가서 뭔가 위법사항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 영업 정지를 매기기도 하고 벌점을 부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처분이고요. 거기에 그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형사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점검에 여기 박스를 달리해서 밑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안전관리원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은 법에서 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점검이에요. 법에서 권한 준 거는 국토부, 발주청, 인허가 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권한 없이 현장을 가서 사실은 이제 좀 그 컨설팅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규모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현장에 지도하고 안전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안전관리원도 이렇게 그 지역본부가 있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아까 앞서 보신 고용노동부 체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러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내년 1월 27일인가 그때 아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 법인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시끄럽고 아직까지도 시끄럽습니다. 건설업체, 특히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계 전체에서 이 법을 좀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고요. 자, 이 법이 도대체 뭐냐?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하고 공중 이용시설,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건설 현장의 사고는 이 중에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중에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그 규정이 우리 건설 분야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이 특징적입니다. 기존은 현장을 규제하는 게 초점이었습니다. 그 사업주의 의무라는 말을 아까 잠깐 하긴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딱 현장 근로감독을 나갔다. 근데 법 위반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1차 처벌 대상자는 현장 소장입니다. 현장 대리인. 그 사람들이 현장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 사업주에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데 이 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본사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을 잡겠다 이거죠. 본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전국에 뭐 수십 개 현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현장 소장이 책임을 지고 끝나는 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이게 본사까지도 책임이 오게 되는 이게 그런 체계가 있어서 좀 의미가 있고 그래서 건설업체들, 산업체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법이 된 거죠. 이 중대재해라고 했으니까 중대재해가 뭐냐? 아까 이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다고 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거. 근데 이 사망자는 사실 이제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동일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한 번에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는 이제 요거는 그 우리 건설업에서 잘 안 나오는데 이건 화학 공장이라든지 뭐 반도체 공장이라 화학 물질에 의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직업성 질병자가 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중대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얘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무엇이냐? 여기 대상은 사업주하고 경영 책임자까지 아까 간다고 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그랬죠. 어떤 의무들이 있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어라. 그리고 그거를 이행해라.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본사까지. 이게 핵심적인 의무고요. 이제 요게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 업체 경영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도대체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뭐냐? 좀 분명하게 얘기해달라. 우리는 당장 이걸 안 지키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는데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역시 이 법에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주관부처거든요. 거기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런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세부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은 여기도 보세요. 그냥 안전 관련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정 예산 편성 및 관리 체계 마련. 이러니까 도대체 적정 예산이 뭐고요? 적정 관리 체계라는 게 뭡니까?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얼마 이상 편성해라 이런 가이드를 주느냐?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행 초기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좀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그 어떤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서 이게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뭐랄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의무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그리고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국토부면 국토부, 고용부면 고용부 이런 데하고 뭐 광주시 또는 뭐 북구, 동구 이런 그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면 그걸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행 조치 그걸 잘 안 하면은 처벌하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의무 이행을 하도록 하는 본사 차원의 관리상의 조치 이런 것들도 다 의무화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안전에 관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사까지도 좀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하니까는 굉장히 혼란이 온다 뭐 그런 지적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좀 문화는 조금씩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아까 산업재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산업재뿐만 아니라 시민재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재는 국토교통부가 사실은 거의 주관 부처예요. 그 공중 이용 시설, 교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 사고가 나지 않게 저희가 이런 비슷한 의무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도 사실은 비상입니다. 국토부도 이걸 어떻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느냐,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좀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과 같이 이제 각 그 기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고도 안 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처벌을 보면은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나오면 한 명 이상 생기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CEO한테 징역 또는 벌금을 먹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이 해당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다가는 또 50억 이하의 벌금을 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도 딱 들어왔는데 어떤 그 누구한테 이제 손해를 미쳤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그 손해배상액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5배까지 배상을 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산업계가 좀 걱정하는 거는 여기 지켜야 될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벌칙은 너무 세다.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게 그 사실은 그 회사한테 조금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관리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잘못을 지적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시행 시기는 이제 50억 원 이상, 그러니까 건설공사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돈으로 현장에 도구백으로 나누고 있는데 50억 원 이상은 이제 당장 내년 1월에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 중소 현장은 조금 시간을 줘서 2024년 1월에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뭐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적용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토부에서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아까 건설기술진흥법은 법의 원래 목적이 그냥 안전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건설기술 산업의 진흥, 건설 엔지니어링에 뭐 관련된 내용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규정을 그렇게 강화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 안전 관련 그 규정들을 따로 빼고 거기에 좀 더해서 이 건설안전법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건설안전특별법은 이제 건설업 특성에 맞게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생산자가 생산해서 재화를 파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발주자가 발주를 하면 그 주문을 받아서
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발주자한테 주는 형태로 돼 있죠. 거기에 또 설계자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또 감리, 건설 사업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일반 재화의 소비자는 그냥 만들어진 물건을 받아서 쓰는 건데 이 발주자가 사실 갑의 위치에서 초창기부터 갑의 위치에서 시공자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발주자에 대해서 좀 안전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분야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모두가 이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각 주체별로 그에 맞는 안전 책무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체계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발주자는 뭐 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뭐 해야 된다. 설계자는 뭐 해야 된다. 감리자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딱 주는 건설업 특성에 맞는 거죠. 그렇게 책무를 규정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 규정을 가지고 오는 형태로 이 법을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에 있던 규정들 보면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설명을 잠깐 앞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건설 현장의 점검과 사고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아까 제가 세 군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국토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동안 빠져 있던 게 우리 광주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예요. 광역자치단체는 여기 건설 안전에 관해서 이렇게 특별한 롤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광주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도 이런 건설 현장의 점검과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지금 여기 법 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주체별 건설 주체별로 여기 발주자부터 이렇게 있는 주체별로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각 주체들이 어떤 의무들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의무들이 지금 법에 담겨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냐 도대체 법이 왜 이렇게 많냐? 예? 나 아직 헷갈린다. 저도 사실 헷갈려요. 좀 가끔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아까 이제 중간 순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었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순서였는데 건설기술진흥법은 제가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으로 다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법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안전규정이다. 정말 세세하게 다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산업안전보호법이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거라면 이제 아예 본사도 그런 안전관리를 신경 써라. 경영자 처벌에 관한 내용을 넣음으로써 그런 성격이고 그다음에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떤 성격이냐. 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체 산업 분야에 관한 법이라면 자, 건설 분야는 건설 분야만의 특성이 있으니 그 특성을 반영해서 전 과정, 전 주체의 기본 안전 책무를 부여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업계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좋아. 너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너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사고 한 번 나면 진짜 이 법 저 법 다 적용받다 우리 죽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의무가 많긴 많아요. 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직 안전 문화가 이렇게 딱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 규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잡히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규정을 자꾸 만들어내고 법령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사망자가 근로자이다. 그럼 적용되는 법은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형법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 공중의 사망이다. 그러면은 일단 요 두 개 법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안전특별법과 형법만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각 법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죠. 본사의 안전관리 의무, 그다음에 사업장의 세부 안전수칙, 관한법은 주체별 안전책무 이런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형법에서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지고 각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 주체한테 이런 벌칙을 매깁니다. 형사처벌을 매깁니다. 그러면은 물론 사고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뭐 하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여러 사항을 위반했더라. 그러면 이것도 위반하고 이것도 위반하고 이것도 위반하고 하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7년, 5년 이거는 19년을 최대 복역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처벌만을 매기게 됩니다.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이런 그 중복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해도 최대로 중한 벌을 매기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쪽 중대재해법은 본사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니까 요거는 좀 다른 얘기죠. 여기는 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거 현장 소장에 대한 처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 처벌 말고 행정 처분, 행정 처분은 또 별도입니다. 행정 처분은 주로 우리 광주시나 그 자치구 같은 지자체에서 많이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영업 정지가 여긴 최대 6개월 이하 영업 정지, 1년 이하 영업 정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행정 처분은 무슨 상상적 경합 이런 게 없이 이건 사실 처분권자의 약간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합산해서 하든지 이거를 중한 것만 하든지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되게 많고 그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 이런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그 의무들이 구멍이 없게 빈틈없이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법령들이 여러 법령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토교통부는 뭐 하고 있느냐? 제가 아까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도하고 예산을 통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거,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점검, 감독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계속 점검을 오늘도 점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도 점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검 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점검 그 현장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2020년 6,000개소, 올해는 이제 한 19,850개소고 내년에는 여기서 더 늘려나가려고 해요. 어쨌든 이것이 전체 현장 수를 커버하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다니자. 최대한 많이 다니자는 게 저희의 지금 방향이고요. 이 점검은 뭐 상시 점검도 있고 해빙기후기 동절기, 그다음에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그다음 사망사고 발생 현장 이런 데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적사항이 발견이 된 곳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미조치 시에는 재점검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우리 국토부의 점검을 굉장히 귀찮아한다고 해요. 저희가 점검 나간다 그러면 일단 현장 청소부터 싹 해놓고 서류 다 갖춰놓고 좀 귀찮죠. 약간 좀 얄미운 시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근데 업체 입장에선 저희가 안 나가는 게 좋겠으나 저희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장에 계속 경각심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 국토부가 나갈 수 있다. 이거를 계속 현장에 신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현장에서 주로 지적하는 사항들을 좀 그림으로 나온 건데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비계라고 아까 이제 발판이라고 했는데 이런 데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수평제. 여기 연결 안 돼 있으면 이제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들 이거 수평제 탈락했네. 이거 빨리 하세요. 근데 점검 가서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점검을 안 갔다 그러면 저대로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 어디 이제 위에 여기 떨어지는 구멍 같은 게 여기 있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봉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사람이 어쩌다가 쑥 들어가가지고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다 보호망을 이렇게 망을 쳐라. 이런 것들도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전문적인 내용들로 여기는 그 타워 크레인 기초부에 이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전선들도 많잖아요. 여기. 그럼 이제 감전 사고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 나가면 저런 현장들의 그 세부적인 것들을 다 보고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이 혹시 위법의 범위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형사처분이나 그 행정처분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점검으로는 전체 현장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좀 점검의 효과를 전파를 하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례를 다른 현장에도 좀 알려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온라인 안전관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자 전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이게 이제 카카오톡인데 여기다 건설 안전 365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여기는 뭐 동영상도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5개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안전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면은 여기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 거기에 이제 건설협회 이런 데를 참여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정보 공유할 때 시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막 글로만 써 있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PPT 글로만 써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없으실 텐데 그 이제 사고 사례나 이런 것들은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충분히 특히 우리 현장의 근로자분들은 글 많이 읽기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새는 또 코로나 이후에 웨비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웨비나를 통해서 사고 사례 이런 것들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다음에 그 공사 안전관리 정화 정보만이라고 해서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요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거 역시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이제 온라인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렇게 사법 처리 막 이렇게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는 거고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홍보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내놓은 슬로건이 안전 배틀행은 현장 정리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현장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뭐 걸리고 피해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거 하다 다치고 하니까 현장 정리가 가장 기본이다. 네,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거를 좀 잘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서 여기 뭐 테이프라든지 이런데 이제 이런 게 써 있는데 출입금지, 접근금지 써 있는 데다가 뭐 이런 슬로건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좀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 경진 대회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하고 협업해서 공동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밖에 그러니까 현장에 좀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캠페인 교육 이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병행해서 하는 건데 이걸로 제발 좀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걸로 뭐 이렇게 현장에 그동안 막 10년, 20년들 일해왔던 그런 분들 마음 바꾸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 제도도 같이, 그러니까 규제도 같이 운영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요새 각광받고 있는 게 스마트 안전 기술입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은 크게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생산성 향상에 관한 건 어제 아마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저기 뭐 BI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디지털화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스마트 건설 기술 중에 안전에 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이런 게 그 안전고리를 체결해야지 소리가 안 나는. 예. 이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고리 탁 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안 하면은 계속 소리가 나요. 그게 더 귀찮아서 결국 체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안전고리고,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그 현장 그 본부에서 안전고리가 체결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 우리 그 물에 빠졌을 때 마치 구명조끼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 에어백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속도계가 달렸겠죠. 넘어지면서 뚝 떨어지면 이 사람 떨어지고 있구나 하고 팡 퍼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스마트 헬멧 이런 것들은 뭐 여기 뭐 스피커도 있어가지고 알려주는 뭐 이런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이런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현장 전체 어떤 근로자가 어디서 무슨 위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계측 이런 사면이나 이런 게 붕괴되나 뭐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려고 하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이거 좀 무너지려고 한다 그러면 즉각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계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그런 스마트 안전 기술을 현장에 좀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는 이거를 착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사실 전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좀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침을 전파했고 이게 지금 나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보조 지원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국토안전 관련해서 자체 예산 5억 원을 들여가지고 영남 지방의 12개 현장에서 최초로 올해 이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정부 예산안이라고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 10억 원이 반영돼서 이제 내년에는 국토부 이 국토안전관리원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국토부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하고 빨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얘기하고 제도적으로 계속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이런 자구적인 노력,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신문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딴 건데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시리즈물 어떤 한 언론사의 시리즈물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삼성물산, 그다음 GS건설, DLENC, 현대건설, 뭐 여기 이제 현사는 사실 여기 안 좋은 좀 추억이 있는 회사긴 한데 현산, SK, 그다음 포스코, 뭐 이런 회사, 롯데 이런 회사들이 하여튼 그 회사 내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린 건설 회사들이 빠르게 값싸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전을 챙기고 있다. 제가 삼성물산의 임원분을 만났는데 이제는 돈이 더 들어가도 안전을 먼저 챙기고 있다.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이 문화가 이제 좀 전체 건설 현장으로 좀 많이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그런 법령 제도들이 역시 잘 운용이 되면서 그 건설 사고가 줄어들고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런 건설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